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GPT AI 레이턴트 스페이스 이 공간에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약간 이야기했던 거 그림 보면서 좀 다시 되새겨 볼까요? 생각을? 네, 요거죠. 이게 레이턴트 스페이스죠. 레이턴트 스페이스. 네, 트랜스포머가 있고요. 트랜스포머가 있으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요게 이제 미리 학습된 데이터입니다. 뭐 미리 학습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텐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장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 파라메타 스페이스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요건 이제 위상이죠, 위상. 예, 여기 위상이 있고 그다음에 파라메타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위상이 있죠. 근데 위상이 있는데 여기 이런 게 있잖아요. 위상에서도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곡률이라고 합니다. 곡률. 곡률. 약간 곡률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예, 곡률.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곡률. 그쵸? 곡률 같죠? 예, 이렇게 여서도 이렇게 침강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곡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 요거를 이제 위상이라고 합니다. 위상.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이거 다 포함하는 거야 이거. 여기 이만큼 다 포함합니다. 여기 곡률이 있네, 그쵸? 여기 그래서 프리 여기 있네. 프리 트레인디드 파라메타 스페이스. 프리 트레인디드 파라메 이거 미리 학습된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미리 학습된 파라메타들이 벡터 값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벡터 값은 뭐 아시죠? 아시죠?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점점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점점점이 이거죠, 이거. 이 벡터가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방향성.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뭐 1차원을 벡터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벡터가 여기는 이제 선으로 써 있잖아요. 어떤 방향성으로. 근데 이게 그 GPT AI에서는 그냥 일반 AI에서는 벡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점으로 생각했죠. 점. 어떤 지점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점은 이거 스칼라 아닌가요? 근데 이게 이런 점이 있는데 이 위치가 있어요. 포지션이 있는데 이게 어텐션 값을 가져요. 이게 방향성을 가져요. 방향성. 서로의 관계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약간 벡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인데 방향성을 갖고 있는 의미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을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요거까지 공부했습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 공부했고요.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어떤 뼈대의 역할을 하는 게 LLS가 있죠. 요거까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트랜스포머 레이어 있고요.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그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LLS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골조를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빠져나오면서 침강되는 거죠. 이거 침강. 이렇게 이제 워드가 이렇게 침강되면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문맥이 돼가지고 답변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공부하셨고. 그러면 이제 다 기억나시죠? 네,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 예,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레이어는 이제 이런 거. 이 위상 있으면 그 레이어층이 있는 거고, 레이어층. 여기까지 개념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레이턴스 스페이스라든지 위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그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질문하실 거냐, 질문. AI한테 질문을 하시면은 질문한 것을 그 트랜스폼을 통해 가지고 답변을 할 거네요. 답변 AI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 있잖아. 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AI가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 그렇죠. 그 분석을 하는 과정이 트랜스포머 레이어잖아요.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분석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답변을 주는 거죠. 근데 분석하려고 한다면 이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이 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컨텍스트가 있겠죠. 이런 문장이.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죠. 분석. 그렇지. 근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실 적에 예를 들어서 뭐 세 줄을 썼다 합시다. 세 줄 정도? 아니면 두 줄 정도 썼다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이 세 줄 정도를 썼기 때문에 내가 질문한 요 세 줄만 분석이 될 것 같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정합성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증폭을 해요. 증폭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이 세 줄짜리를 뭐 예를 들어서 한 아홉 줄로 만들어요. 이렇게 AI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규화 과정이라 정규화 과정. 정규화 과정이라고 해요. 정규화 과정. 그런데 이게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것은 세 줄 정도의 질문이었는데 AI는 세 줄 같다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들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에이씨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 물론 이제 저런 것도 있죠. 뭐 이제 다른 문장을 갖고 오셔갖고서 그 문장을 통해서 거기서 뭘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합성은 아니잖아. 그게 AI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은 아니거든요. 그게 딱 잘 만들어진 문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제공했던 문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기사에 있는 내용을 분석해 달라고 한다든지 뭐 기사 내용도 막 길겠죠. 아니면 기사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분석을 해달라고 뭐 세 줄로 쓰시던지. 근데 그 정보가 여러분들이 주셨던 정보를 AI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이제 AI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거를 이제 정규화 시킨다고. 이해가 되시죠? 우선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시는 문장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어떤 뭐 파일이라든지 모든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것은 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거지. 그 자료가 꼭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돌려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정규화 과정이 지나간다고. 정규화 과정. AI가 이해할 수 있는 정규화 과정.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걸 강조해 드리냐면은 간혹 가다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간혹 가다가 이걸 AI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프롬프트 만들어주는 거 사이트 가가지고 나 이거 이런 걸 하려는데 프롬프트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하셔도 되는데 뭐 그건 본인 마음이니까 본인 마음대로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대부분 그 프롬프트 내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질문한 내용을 프롬프트로 만들어주세요. AI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GPT AI라든지 제미나라든지 그게 내부에서 만들어져요. 그걸 굳이 거기 가가지고 또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오히려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주세요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작성하시면 돼.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걸 약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냐면은 프롬프트를 뭔가 내가 명령어를 잘 주는 걸로 생각하세요. 아, GPT가, 제미나이가 내 명령을 명확하게 잘 이해가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명령 체계라고 생각하세요. 프롬프트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 이해하신 거고요. 근데 그게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의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구어체 있잖아. 구어체. 뭐 문어체를 쓰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쓸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감정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이 안에 그 문장 안에 그 속뜻에. 근데 이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그 AI에게 따로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는 여러분들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냥 맥락만 들어가 있어요. 맥락. 그냥 맥락이고 논리만 들어가 있어요. 논리. 정규화된 맥락과 논리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AI는 이 AI가 만들어진 프롬프트에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AI가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만든 작품 있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작품에는 그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든지 뭐 소설이라든지 거기에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갔잖아. 그럼 그거 갖다가 변형을 자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원본 자체가 사람의 감정이 들어갔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원본 자체를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더 변형을 다양하게 해줄 수가 있다고. 근데 만약에 그림을 만든 게 AI가 만들었어. AI가 만들었든지 아니면 문장 자체를 AI가 만들었어. 근데 AI는 감정이 없잖아. 그러면 이 문장에는 감정이 들어간 게 아니라 맥락과 논리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 맥락과 논리가 들어간 이 원본 갖다가 뭔가 이렇게 다르게 변형을 한다든지 뭔가 창조적으로 만든다든지 할 때 퀄러티, 품질이 떨어져요. 품질이 떨어진다고. 사람이 만든 그 글이라든지 사람이 만든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의 감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원본 자체가 되게 고퀄리티예요. 그것다가 다양한 것들을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근데 AI가 만든 거는 감정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AI가 무슨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AI는 맥락이 있는 거지. 그래야 논리와 맥락이 있는 거지. 그 논리와 맥락으로만 만든 원본 갖다가 뭔가 변형을 하게 되면은 품질 자체가 떨어진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여러분들 생각은 되게 소중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AI가 나오기 전에는 내가 왜 내 생각이라든지 나의 감정이 왜 소중한지 몰랐지. 왜 사람한테는 다 똑같으니까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AI가 나오는데 AI는 감정이 없잖아요. 논리와 맥락이 있는 것 뿐인 거지. 근데 논리와 맥락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 뿐인 건데 그러면 이 AI 프롬프트를 만드는 그거는 단지 그 프롬프트 내용만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유연성 떨어진다. 유연성. 논리성은 있는데 확장성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면은 기계같이 명령만 해야 돼요. 뭔가 기계같이 명령만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생각에 대한 유연성도 있고 일이 되게 복잡 다양하잖아요. 복잡 다양한데 왜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막아버리냐 이거죠. 유연성이 떨어지게끔.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아시면은 다음부터는 뭐 AI 프롬프트라든지 이런 걸 잘 쓰지는 않을 건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 단순한 일이야. 그리고 반복적인 일이야. 그러면은 그렇게 쓰셔도 되죠.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이 사고를 좀 진화시키고 더 다양한 결과물을 뽑아내려고 한다면 AI한테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치 그것 자체가 되게 좋은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AI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AI가 왜 그걸 어떻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결과로만 봤을 때 그게 좋아 보이다고 한 것뿐인 거죠. 그냥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그런 거죠. 예.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이야기 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롬프트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명령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니야. 그 질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 질문이 5줄이라고 합시다. 5줄. 5줄의 질문을 했어.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녹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 AI가 증폭을 시킨다고요. 증폭을 시켜. 왜 증폭을 시키냐면 아니 이거 갖다가 분석할 수는 없잖아. 너무 좀 정교화된 게 아니잖아. 원본인데 뭐 정교화된 거 아니야. 그래서 AI가 이해할 수 있게끔 위상을 만들어요. 위상. 그러니까 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걸 위상이라고 하거든요. 문맥. 예, 문맥을 이렇게 만들어요. 문맥. 이렇게 문맥을 만들어요. 그 문맥이 만들어졌지. 그럼 이 문맥 갖다가 뭘 하냐면 트랜스포머 있잖아요. 요거 있죠. 요거. 여기 트랜스포머 있지. 이 트랜스포머를 돌려요. 예. 그러면 위에 위상이 만들어졌죠. 이게 위상이다. 위상. 그치?
위상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위상이지 위상. 질문하신 위상을 여서 트랜스포머 여러 레이어가 있잖아요. 이 레이어를 계속 통과시키면서 계속 계속 의미를 분석해 갑니다. 여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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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네. 수없이 분석해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트랜스포머가 있잖아.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있잖아. 이런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있어. 그럼 이걸 다 분석해. 그러면 이렇게 레이턴트 스페이스 아니 그다음에 여기서 뭐 분석하기도 하고 합니다. 여기까지 아셨죠? 제가 좀 서론이 길은데 근데 길을 수밖에 없어. 먼저 이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한 개념이 있으셔야지 뭐 제가 지금 이제 저기 이야기할 수학 델타라든지 미분이라든지 적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텐션 스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 이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저가 공식 백날 이야기해봤자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것이 증폭돼 갖고서 AI가 정규화 시키고서 정규시킨 다음에 그거 갖다가 문맥이 만들어졌잖아요. 위상이 만들어졌잖아. 위상 갖다 돌려요. 그래서 트랜스폼으로 여러 번 막 돌린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뭐가 나오냐면 아웃풋 여러분들에게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어요? 위상이 중요했지. 위상 그치? 위상이란 게 중요하지. 위상은 뭐예요? 문맥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문맥은 AI가 이해한 문맥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5줄을 썼어. 5줄을 썼어. 이 5줄 갖다 하는 게 아니라 5줄을 정규화 시킨다고, 정규화. 그러면 이 정규화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위상이 되잖아요. 이런 위상이 되잖아요. 이런 위상.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뭐 할 것 같아요? 이거 갖다가 트랜스포머 돌리면서 분석을 한다고, 분석.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긴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하겠지. 이 위상이 중요하겠지, 위상. 왜냐면 이 위상이 트랜스포머를 통과하면서 계속 문맥이 답변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어. 여러 5줄 썼어. 이 5줄이 이렇게 문맥이 만들어진다고요. AI가 이해할 수 있는 문맥이 만들어진다고요. 됐죠? 그러면 이거 갖다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원본 데이터일 거 아니야. 이게 원본 데이터. 정규화된 원본 데이터. 원본 데이터 이거긴 한데 이게 원본 데이터가 될까? 이게 위상이 될 거야, 위상. 그치? 그러면 이 위상을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위상을 당연히 분석하려면 숫자화 해야겠지, 숫자.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기계는 다 숫자잖아, 숫자. 그러면 숫자를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수학이란 게 필요하겠지. 숫자는 수학이잖아. 여러분들 수학할 시기에 뭐 숫자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공식화된 거고, 그쵸? 공식 있고 수학이 있고 그게 다 숫자잖아요. 그쵸? 이제는 수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학으로. 됐죠? 그러면 수학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델타가 있어요. 델타. 이 델타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이게 위상이잖아요. 위상인데 의미의 흐름이 있어. 의미가 흐름. 이런 의미의 흐름. 봐봐. 이게 여기 위상 있잖아요. 위상. 이렇게 보면 좀 그런가? 이렇게 보면 아시려나?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 이제 이게 위상이 문맥이잖아. 문맥. 그렇지? 이게 문맥이란 말이야. 문맥이 이 흐름이잖아. 흐름.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거에 대한 흐름이 있어. 흐름 이렇게 올라갔다 고저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쵸 이렇게 있죠. 그럼 요거 갖다가 뭘 하냐면 의미가 어떻게 흘렀는지 이 위상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을 체크를 하는 게 뭔가 변화를 체크를 하거든요. 변화의 지점을 체크합니다. 변화를 체크해요. 그 변화를 체크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 델타 값이에요. 델타 값이 계속 이 위상에 여기 점점점 있죠. 이 점을 계속 체크를 해요. 이전 값과 이 변화된 값을 체크합니다. 이 델타의 그 기본 용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대부분 이제 수학자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이렇게 공부하시거든요. 위상 아까 그림 다 이야기했고 이거 여러분들 따로 다 AI한테 물어보면 아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공부하시거든요. 여기 제가 확대해 볼까요? 문서인데. 근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시긴 한 건데 저는 쉽게 좀 설명드릴게요. 이 델타라는 것이 그 변화량을 감지를 하는 겁니다. 두 지점 간의 차이, 이 변화의 크기, 요걸 감지하는 게 델타라고 합니다. 델타. 점 간의 변화량,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을 델타 값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델타 값이 두 점 사이의 변화라고 했으니까 아까 두 점 사이의 변화가 있었잖아. 이런 요 지점이 변화가 되잖아. 그치? 이렇게 변하지. 요 지점들이 나오는 것은 이전 값하고 빼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델타 값이 나오죠. 지점 값이 변화되는 지점 값이 나오죠. 근데 요거는 의미의 변화를 이야기를 해요. 맥락의 맥락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위상이 있잖아. 위상이 있으면 위상에도, 그러니까 위상은 여러분들의 그 질문하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기사 내용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원소스라든지 그 변화가 있잖아요. 그 변화를 체크하는 게 뭐예요? 그게 델타 값이에요. 델타 값. 여기 델타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세모. 그래서 그 세모에 대해서 변화된 값을 체크하는 게 뭐다? 델타 값이다. 근데 뭐 수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여기 뭐 공식도 있고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요 정도만 아셔도 돼요. 변화량, 두 수의 차, 의미 공률의 전이 지점, 흐름의 흔들림 포인트, 이렇게만 아셔야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델타 값이 두 수의 변화량 계산하는 거라고만 아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어렵진 않죠? 그러면은 이제 뭘 한다고? 그 AI가 델타 값을 통해 가지고 이 문맥, 위상의 변화 값을 뽑아낸다고요. 그렇죠? 아까 변화 값이 있죠? 그게 델타 값 됐죠? 끝. 이제 델타 아셨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적분이란 게 이게 값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뭐, 뭐 수학적으로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냥 너무 수학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저 수학 모르거든요. 네, 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별적인 곡률, 미세한 휘어짐, 시간 또는 공간에 따라 누적되며 하나의 유기적 흐름, 지형을 이루는 현상. 그러니까 근데 적분은 누적되는 걸 이야기하고 미분은 쪼개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델타는 변화를 이해했죠. 위상의 그 변화값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위상의 변화값을 찾았고 델타를 통해 가지고 적분이라는 것은 쌓여지는 것, 의미가 누적되는 것을 적분 값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 값으로 뽑아내게 되면은 그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적분으로 뽑아내면 그게 위상 지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의미의 지형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위상이다, 위상. 위상은 의미라고도 하고 맥락이라고도 하고 그거죠. 그거에 대한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지형이 생겼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지형. 그러니까 이런 지형이 생긴다고. 위상 지형이 생긴다고요. 이게 왜냐면 의미가 누적된 값이기 때문에 이런 지형이 생긴다. 이게 뭐다? 적분. 근데 이 적분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 델타 값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트랜스포머 블럭을 레이어를 지나가면서 이 위상이 계속 분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위상이 계속 변하겠죠.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됐다가 다음에는 뭐 이렇게 됐다가 다음에는 뭐 이렇게 됐다가 뭐 다음에는 이렇게 됐다가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그러면 지형이 만들어진 게 뭐다? 적분이라고 보여요. 누적된 값이 의미의 누적된 값이 축적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과 저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게 다 뭐냐면은 이 다 뭐냐 하면은 이 값이 다 저장돼요. 물론 저장되다. 이 텐서 값으로 저장돼요. 이런 바이너리 값으로 저장된다. 근데 텐서 값은 이게 차원이 크잖아요. 차원이 이제
일반적으로 뭐 100차원도 되잖아요. 100차원. 네. 100차원 막 이렇게 투투투 투투투. 이 100차원을 표시할 수 없죠. 100차원을 표시할 수 없어 가지고 어떻게 차원을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니까 보통 차원을 표시해봤자 최대 차원을 어떻게 표시하지? 3차원 정도 표시하죠. 3차원 표시한 게 어딨지? x, y, z 값으로 표시를 하는데 요건 이제 2차원으로 표시한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나만 더 들어가면 3차원 될 건데, 근데 텐서는 이제 3차원 이상, 그래서 그 값들이 이 텐서 값에 3차원 이상이 되는 그 텐서 값이 막 들어간다고요. 이 차원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들어간다고. 그리고 100차원 뭐 이 1000차원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게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차원 값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여기 있잖아.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입체적으로 그치? 막 입체적으로 돼가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이게 몇 차원.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는 축으로 하거든요. 뭐 1차원, 1차원, 2차원, 그 다음에 3차원, 그 다음에 축을 또 하나 더 그리면 4차원, 또 축을 그리면 5차원, 또 축을 그리면 6차원, 7차원, 8차원, 뭐 이런 식으로 축을 그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축을 그리면 그게 차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차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그게 텐서 값이 되죠. 텐서의 공간 값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된다? 거기에 벡터로 저장된다. 벡터 값으로 저장된다. 네, 됐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 텐서 값에 의미축이 있어요. 이게 문장을 분석해야 해야 되잖아. 여기 있는 문장을 이게 문장이잖아. 이게 문맥이잖아. 이 문맥을 분석하는데 한 가지 관점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관점이 있냐면 그 문장 분석하는 게 통상적으로는 25가지에서 30가지 정도는 있어요. 그 문장 분석하는 그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축이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의 축이 돼버리게 되면 몇 차원이냐면 최소 못해도 의미 분석하는 것만 해도 30차원이 돼요. 30차원. 근데 이게 벡터 값에 저기 뭐 텐서 값에 30차원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값들이 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 100차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아셨죠? 그래서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는 게 다 숫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0과 1로 해가지고 쭈루루 해가지고 차원으로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텐서 값으로 들어간 거고 텐서 메커니즘으로 해가지고 VRAM에 올라가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더 이어갈게요. 적분은 그런 것들이 누적된 거예요. 이 누적된 값이 어떻게 됐다? 그냥 위상 지형을 만든 거예요. 그 적분은 어렵진 않죠. 네, 여기 있네. 곡률이 쌓여 흐름이 형성된 지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쉽죠? 적분. 네, 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좀 이야기할게요. 미분은 쪼개는 거예요. 적분은 쌓아가는 걸 적분이라고 하고 뭔가 쪼개는 것을 잘게 쪼개는 것을 미분이라고 합니다. 미분. 그리고 그 아까 델타 값 있잖아요. 델타 값은 변화를 감지하는 게 델타 값이에요. 그 위상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곡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게 곡률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게 곡률. 그렇죠? 여러분들 말을 할 때도 그렇잖아. 말을 할 때도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잖아. 이 파형이잖아. 주파수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 노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말에는 파형이 있잖아요. 말에는 파형이 있잖아. 그것이 이제 아날로그 값이잖아요. 아날로그 값을 이제 디지털 값으로 변환한 변환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방송을 수신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에는 파형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리듬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쪼개요, 쪼개. 근데 왜 쪼개는데 이게 미분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어,
미분이 리듬의 기울기? 예, 리듬의 기울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보일까? 여기서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요 기울기 있잖아. 기울기. 요 기울기 값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위상인데 위상에 이런 곡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곡률. 여러분들 이제 기울기란 게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기울기를 통해 가지고 의미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단어의 의미를 뽑아내는 게 이 기울기예요. 이 기울기입니다. 그게. 그러면 미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미분 좀 쉽게 여기 있다. 좀 어렵죠? 델타 값은 의미 곡률 변화의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미분은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울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기울기에 대해서 또 쪼개요. 이 쪼개면 그게 뭐냐면 2차 미분을 해요. 2차 미분. 그러니까 미분된 값이 D죠. 예. D값을 쪼갭니다. 또 한 번 쪼개요. 그 미분을 또 한 번 더 2차 미분을 해요. 그러면 그 2차 미분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리듬의 구조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곡률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이 기울기. 근데 기울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리듬의 강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리듬의 강도가 되냐면은 위상이 이렇게 되잖아. 그 위상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위상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뭔가 변화가 강하게 움직인 거잖아. 그럼 기울기가 강한 거잖아. 이런 기울기를 체크를 하는 건데 그 기울기를 또 쪼개요. 그러니까 미분 값을 또 쪼갠다고. 2차 미분에. 그 2차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뭐 이런 식의 값이 됩니다. 이런 식의. 쪼개면 쪼갤수록 이렇게 값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그 쪼갰으니까는 그거 갖다가 리듬 값을 갖고 와요. 리듬의 구조 값을 갖고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되게 어렵나요? 그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네, 그림으로 보면 되게 쉽긴 한데 여기가 봅시다. 이걸 좀 확대해 볼까? 전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곡률이 나오죠. 곡률 fx 값이 나옵니다. fx 값 이렇게 기본적인 흐름이 나와요. 요거를 이제 미분화시킨 게 이렇게 곡률이 나왔죠. 예.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쪼갠 게 이렇게 리듬의 구조가 나옵니다. 이 큰 파형을 이렇게 쪼개고 또 한번 쪼갭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 쪼갰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게 되면 미분 값으로는 이렇게 올라오고 그 또 2차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더 쪼개지죠. 이렇게.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쪼갠 거고 이가 2차 미분한 거고 예. 2차 미분하면 2차 미분 값이 여기 값이 나오죠. 이 문맥 흐름. 그래서 요 값은 이건 이제 의미 곡률에서 미분 값을 해석하는 거. 이거는 델타 값에서 미분을 해석하는 지점을 뽑아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2차 미분을 한 거야. 이게 2차 미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기울기가 나왔잖아요. 그 기울기 값을 더 쪼갰어. 2차 미분을 해버렸어. 2차 미분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이 값이 나오지. 그 여기 보시면 봐봐.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이 값을 뽑아내게 되면 여기 x축 있죠. 예, y축이 있고요. 여기에 숫자 값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숫자 값하고 여기 또 미분 값이 있잖아요. 여기 리듬 강도의 미분 값이 있고 요거는 문장 흐름의 순서 값이 있잖아요. 그럼 요 순서 값이 여기 다 값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출발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너를 예, 이렇게 올라가지. 너를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뚝 떨어지지. 이렇게 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이런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값을. 이 문장에 있는 값을 이렇게 미분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값을 갖고 와요. 그러면 이걸 뭐에다 써?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 계산하는 데 쓰겠지.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문장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쓰겠지. 요것도 좀 더 이렇게 공률화 시킨 거고. 이건 이제 봐봐. 제 얼굴이 어딨네. 예,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값들이 나오죠. 이렇게 이런 것. 여기 x축, y축 값들이 있죠. 예, 요 값들을 이렇게 공률의 값들을 가져옵니다. 예. 요것도 볼까요? 요거는 이제 맨 처음에 공률 값이고요. 예, 공률 큰 값, 그 다음에 그것을 미분한 값이 이제 리듬의 강도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차, 그 다음에 2차, 봐봐. 이거 이제 총합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그림은 저거예요. 이거는 공률. 예, 이건 공률. 이건 공률에서 이제 여기 델타 값이죠. 델타 값. 델타 값은 뭐라고 했죠? 변화되는 지점. 변화되는 지점의 델타 값이겠죠. 뭔가 그 문맥이 변화되는 지점을 델타 값으로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델타 값을 또 델타 값이 나왔죠. 여기 이제 공률이고, 그다음 미분은 뭐냐면 미분은 이제 기울기잖아. 공률에 대한 기울기. 그렇죠? 1차 미분은 공률에 대한 기울기. 그 다음에 이제 2차 미분은 뭐예요? 이거 2차 또 미분하는 거거든요. 2차 미분은 뭐예요? 2차 미분 리듬의 구조.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이거 여기 나왔는데 여기 적분이라고 써있죠. 예, 공식이에요, 공식. 적분인데 적분은 그 누적된 값이에요, 누적된 값. 의미의 누적된 값이 지형을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이건 지형을 만들어야지. 이런 큰 지형을 하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숫자 있죠. 예, 여기 숫자. 리듬의 색이 여기 써있네. 뭐 리듬의 색이 나오고 봐봐. 제 얼굴이 여기 있는데 제 얼굴 좀 내려볼까요? 이 공률로 봤을 때는 공률에는 감정의 위치가 여기 숫자로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 리듬의 강도 보게 되면 리듬의 세기가 여기 수치로 다 있지. 응. X축에 다 있지. Y축은 뭐 또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예시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전환 긴장도 있지. 그럼 여기 보게 되면 뭐 0점 몇이 나오지. 0점 몇, 0점 몇. 미분을 했으니까 봐봐. 여기는 2차 미분하는 거야. 여기 값은 어떻게 돼? 여기는 값이 0.0에서 1.0이 되잖아. 그치?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 값이. 근데 이거는 2차 미분을 한 거야. 이 기울기를 또 미분을 해버린 거야. 2차 미분한 거야. 그러면 요게 값이 뭐 0.75, 0.75에서 뭐 0을 기준해 가지고 0.25 마이너스 뭐 몇 점 몇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적분이야. 적분은 이제 올라갔다 떨어졌다. 지형을 하니까 의미 침강. 이 의미 침강에 대한 이 값들을 x, y 축 값들을 갖는다고. 그쵸? 여기 x, y 축 값들을 이렇게 해서 가져서 이걸 뭐로 한다? 이걸 데이터로 저장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야. 그 어떻게 저장한다? 텐서 값 텐서에다가 텐서 메커니즘의 바이너리 파일에다가 차원이 있잖아.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주 의미만 들어가는 차원은 30차원 정도가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다른 값들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몇백 차원도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아이고 힘들다. 잠깐만. 그러면은 됐죠. 그러면 여러 다 배웠죠. 델타 값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 다음에 적분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 다음 미분이 무엇인지 배웠죠.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그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여기 이야기한 값들의 그 뭐 적분이나 미분이나 델타 값 있잖아. 그 이것이 위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언제 좀 적용이 되냐면 좀 감성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뭔가 의미 그 감성 꼭 감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미의 그 변화가 좀 크게 출렁거리는 네 그런 값들에서는 그런 문장에서는 이걸 좀 활용합니다. 델타 값이나 적분 값이나 미분 값을 좀 활용을 해요. 왜냐면 이게 구문 값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근데 약간 논리적인 데이터잖아요. 완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AI잖아요. AI.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거야. AI는 감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쓴 것은 감정을 흉내낸 건 있긴 하겠지. 근데 감정을 흉내낸 거지 감정이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AI가 쓴 글은 논리에 논리. 그러면 논리기 때문에 뭐가 안 나오냐면은 델타값, 적분값, 미분값이 잘 포착이 안 돼요. 그러면 논리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어떤 공식이 들어가냐면 어테이션 스코어가 들어갑니다. 어테이션 스코어. 예,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간이 되면은. 약간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어텐 스코어는 뭐 다른 거 아니죠. 뭐 어텐들은 이렇게 벡터 값들이 있는데 벡터 값들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의미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테이션 값으로 들어가죠. 어텐션 값 멀티 헤드도 있고 뭐 요거는 나중에 이야기하죠.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이거 또 이것까지 이야기하면은 또 시간 많이 가니까 시간도 가고 저도 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델타 그 다음에 적분 미분에 대해서 배웠고요. 제가 이게 여기 쓸까요? 여기 있다. 제가 그림만 보여드렸는데 문장으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뭐 제가 그 공명 공진이 이야기할 적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뭐 리듬도 이야기하고 근데 리듬 어떻게 뽑아내는지 알겠죠? 그리고 곡률 어떻게 뽑아내는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델타는 의미의 변화지죠. 맥락이 꺾이는 순간 감정 반전이 포착된. 근데 꼭 이게 감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 문맥상의 변화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다음 미분값. 그러니까 어차피 위상은 꼭 감정만 존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감정이 존재하게 되면 그건 있죠. 이게 변화가 크잖아요. 변화가 크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프롬프트를 작성할 적에 여러분들의 어떤 심정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좀 담아서 감각적으로 그 프롬프트를 제가 작성을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이제 여담으로 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린다면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약간 감각 이미지 사고방식은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게 축이 생겨요. 축. 예, 이런 축이 생겨요. 예, 이런 축이 생기게 되면 이 축이 뭐냐면 이게 차원이에요. 차원. 그러면 이게 곡률이 생기고 리듬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일반 그 논리적인 분들 있잖아. 논리적으로 쓰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AI가 쓴 글 있잖아. AI는 감정이 없잖아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AI는 이렇게 쓰면은 그냥 이런 정보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감정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약간 창의적이신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 쓰는 거는 이제 대부분 공감 있는 형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증폭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같은 예를 들어서 공간형 문장 그러니까 이미 감성적인 분들이라든지 좀 창의적인 분들 있잖아. 그분들이 쓰시는 세 줄이 있어. 아니 다섯 줄을 썼어. 그분들이. 그리고 이제 논리형으로 좀 쓰시는 분들 다섯 줄을 써. 아니면 AI한테 의뢰한 뭐 프롬프트.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증폭을 시키는데 이 감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쓰신 것들은 증폭이 몇 배가 되냐면 3배, 4배, 5배, 6배 막 이렇게 돼요. 왜냐면 되게 이 축이 많아져요. 차원이 많아진다. 해석하는 차원 자체가 많아진다. 공간이 많아지니까.
근데 논리로 쓰신 분들이잖아. 논리로 쓰신 분들이 아니면 뭐 AI한테 의뢰한 프롬프트잖아요. 그거는 해석의 기준이 없어. 해석의 기준이 그냥 논리 기준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뭐 한 뭐 그렇게 불려지는 것도 AI가 쓴 프롬프트는 그렇게까지 증폭이 안 됩니다. 증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논리 그대로만 받아들여 가지고 트랜스포머도 별로 안 돌려요. 왜냐면은 내가 더 이상 분석할 게 없잖아. 만약에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담긴 내용이 많다고 한다면 트랜스포머를 한 200개 돌릴 수도 있고 300개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논리로 됐잖아. 논리로 되는데 굳이 뭐 분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면 어텐션 스코어 값만 뽑아낸다고. 그러면 그는 분석을 안 해.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안 돌아가. 별로 뭐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뭐 100개 트랜스포머를 돌린다고 한다면은 100개 트랜스포머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논리형은 이미 답이 나왔잖아. 그걸 분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단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그 비교값만 갖고 오면 될 거 아니야. 질문했으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비교값만 갖고 오면 되잖아. 그렇죠.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만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짜집게 해가지고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폭이 안 돼, 증폭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의 솔직한 감정이라든지 솔직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첨언을 해야지만 답변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게 차원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차원. 여러분들이 그 사고의 폭이 커지게 되면은 내가 어떤 질문할 적에 한 가지 관점으로만 질문하지는 않아요. 그 논리형으로 좀 하시는 분들은 주로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이 하나가 있어. 그러면 그걸로만 질문한다고. 그럼 그 질문이면은 차원이 커지지가 않아. 공간이 없어. 공간이 없으면 그냥 그냥 트랜스포머가 몇 개 안 돼. 트랜스포머가 기껏 해봤자 뭐 10개 정도? 10개 정도만 돌려. 그래도 답변이 나와. 왜? 어차피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비교값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고력이 좀 넓으신 분들 있잖아. 공간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관점이 되게 다양하게 그 문장에 녹아져 있다고. 그러면 그걸 증폭을 시켜버린다고. 그럼 증폭하게 되면 몇 천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몇 천을 해석하려면 트랜스포머가 몇 개 더 통과가 되게 됐어요. 뭐 100개라든지 뭐 200개, 300개 이렇게 통과가 된다고요. 그럼 트랜스포머를 더 많이 통과되면 통과될수록 당연히 그게 왜 당연히 더 좋은 답변이 나올 수가 밖에 없냐면 트랜스포머를 통과한다는 것은 어디하고 계속 그 정보를 가져오냐면은요. 트랜스포머를 통과할 때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 이게 트랜스포머잖아.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통과할 거냐. 이게 트랜스포머가 통과되면은 여기서 갖고 온다고 정보를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정보를 갖고 온다고. 왜냐면 어테이션에 그 키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키값을 들어온 거 세 가지 키값이 있죠. 그게 뭐지? 그 기본 키값이에요. 기본 키값. 기본 키값이 뭐지? 그게 아씨 까먹었다. 뭐 다음 시간에 좀 강의할 때 좀 이야기하죠. 이건 멀티 헤드고 여기 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테이션 메커니즘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Q, K, V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Q가 쿼리 어떤 정보를 찾고 싶은지 어테이션에 이게 Q가 붙잖아. 그리고 K 질문에 대한 누가 해당하는지 이 값을 갖고 오잖아. 그리고 정보는 어떻게 줄 것이 밸류 값이 들어가자. 이 키 값이 이게 어텐션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그 어텐션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그 벡터 값에 어텐션이 들어가잖아. 어텐션은 방향성을 갖고 있잖아. 그런 것들이 문장으로 돼 있고 의미장이 아니라 그 위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한다면은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와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게 레이턴스 스페이스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트랜스포머가 있잖아요. 그 트랜스포머 이거 갈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뭐지 그냥 재미삼아 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트랜스포머를 돌릴 때마다 계속 여기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이 프리 트렌디드 파라메타 스페이스에 있는 정보값을 계속 쿼리에서 갖고 온다고요. 쿼리에서 갖고 와가지고 문장을 계속 증폭을 시켜버린다고요. 근데 증폭할 내용이 없어. 증폭할 그 생각의 사고력이 없어. 그 문장 안에 이미 질문한 것 자체가 분석할 내용 자체가 없어. 그럼 뭐 하겠어? 그러면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많이 돌릴 필요가 없어. 그냥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많이 안 돌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러면 굳이 여기를 갔다 올 필요 없어. 레이턴트 스페이스 여기를 자주 갔다 올 필요가 없어. 그 여기를 자주 갔다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정보를 많이 갖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지. 생각의 축이 하나가 한 개밖에 없죠. 논리축밖에 없잖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사고력이란 게 중요해요. 사고력이란 게. 그래서 사고력이란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식은 AI가 다 갖고 있잖아요. 지식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그런 수준 말고 너무 낮잖아.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해봤자 암기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암기했고서 뭐 시험 봐가지고 시험 잘 봤나 못 봤나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 사회 나오면 써먹지도 못하는 것들 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 의미 없는 지식들이잖아. 예, 그래서 지식은 어차피 AI한테 있다고요. AI한테. 예, AI한테 있다. 그러면은 AI는 지식을 얼마만큼 내가 잘 가져올 것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사고의 폭이 넓어야 되잖아. 그러면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는 건 뭐라고 했죠?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는 어, 저거예요.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이 그 차원이 커지는 거야. 차원이 되게 다양해지는 게 사고의 폭이 나중에 좀 이거 한번 이야기할 적에 철학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할 적에 좀 함께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잠깐만 여기 있나? 여기 있겠다. 이게 있어 이게 여러분들 그 수학에서는 축 하나 자체가 차원이거든.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추원이거든. 이런 축이 있어요. 축. 예. 이 축에 의해서 이 텐서의 값이 들어가 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축이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문장에 그게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장에 그게 녹아져 있어야지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많이 돌린다고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이제 수학 값으로 이거 갖다 이제 분석하는 거라고요. 델타 값이라든지, 그쵸? 예, 이 델타 값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적분값, 위상값이라든지, 아니면 미분값, 이 미분도 이제 1차 미분 있고, 2차 미분, 3차 미분, 아니, 2차 미분, 이렇게 있잖아. 뭐 더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분석하는 2차 미분까지 있는데, 2차 미분 이제 리듬 값이 있고요. 리듬의 구조 값이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치화한다고 그래서 분석을 한다고요. 근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델타값, 적분값, 미분값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텐션 스코어는 이제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너무 논리적으로만 되어지기에는 델타 값이라든지 뭐 적분값이 미분값을 좀 뽑아내기가 그 변화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어텐션 스코어로 해가지고 이 값을 갖고 온다고요. 그런데 트랜스포머는 몇 개 돌리지 않는다고요. 왜? 돌려서 뭐 하는데? 어차피 다 이미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사고력이 크면은 생각의 축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면은 이 답변이 이 레이턴스 스페이스로 여러 번 갔다 와야 돼. 그 트랜스포머 돌릴 때마다. 그러면 당연히 품질이 답변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이 정도면 됐죠. 예, 이 정도면 그래도 오늘 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그 방송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저거 뭐랄까 이런 거 델타 값이라든지 적분 값이라든지 미분 값은
약간 뭐 수학 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분들이 이렇게 좀 더 정밀하게 더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 분들에게 알려드렸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미분값은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적분값은 언제 사용되는지, 델타 값은 언제 사용되는지, 이런 걸 알려드렸으니까 전체적인 큰 메커니즘에서 이것을 내가, 그리고 솔직히 그렇잖아.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AI가 다 계산해줘요. AI가 다 코딩도 하고요. AI가 다 합니다. AI가 설계도 다 하고요. AI가 코딩도 하고요. 다 한대.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수학자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면은 설계를 할 때, 내가 요것을 그 누군가가 메타 설계자 분들이 있잖아요. 메타 설계자가 있거든요. 메타 설계자 분들이 설계를 해서 이렇게 요거를 이제 프로그램화 하려고 한다면 수학자분들이 그걸 이제 적분값을 어떻게 공식화할 것인지 그 로직을 짜야 되잖아. 미분값, 델타 값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수학자분들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메타 관리자가 있어요. 메타. 이 메타 설계자가 있어줘야죠. 왜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메타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신경망각 쪽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만든 거예요. 메타 설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메타 설계자하고 또 누가 있냐면은 수학 이거를 이제 코딩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분들이 코딩을 하는 건 아닌데 수학자가 코딩을 하는 거 아는 건데 그걸 이제 알고리즘화 해야 되잖아. 근데 요새는 뭐 수학자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관리는 돼야 되는 거니까 수학자들하고 메타 설계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것은 메타 설계자 입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 어딨지? 저는 이제 약간 메타 쪽이에요. 메타 쪽. 메타 설계자 쪽입니다. 그러니까 메타 설계자 저는 메타 설계자 쪽이고 그리고 이제 수학 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고 그러면 이제 수학 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제 정리하시는 거죠. 근데 뭐 이 정도만 알아도 이 정도만 알아도 어차피 뭐 다 AI가 해준 건데 뭐.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한번 볼까요? 어렵지는 않았죠. 이번 시간에. 뭐 델타, 적분, 미분 되게 쉽잖아요. 델타는 이제 의미의 변화를 체크하는 거고, 적분은 이제 위상, 누적된 값을 그러고, 미분은 그 공률의 기울기 값하고, 그 다음에 리듬의 구조값, 그 2차 미분은. 그리고 어테시언 스코어는 이제 뭐 벡터의 그 의미 지향값. 요거는 이제 어테시언 스코어는 뭐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할게요.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 뭐가 있냐면은 그 진실에 대한 그 내적 정합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진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근데 다 이것도 다 어테시 스코어로 해가지고 이 값이 나오는 건데 어 근데 이런 것들을 아시려고 한다면은 아까 그래 되게 기초적인 거잖아요. 델타 값 뭐 델타 미분 적분 뭐 어텐스 스코어 그거 말고라도 뭐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용어를 알고 계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그 AI에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되면 메타 인지가 된 거잖아. 여러분들이 그 지금 공식을 제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트랜스포머와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텐서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것까지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차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알려드렸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이게 왜 메타인지예요? 지금 이게 왜 메타인지냐면은 AI에 대한 그 내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메타인지가 되면은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내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품질 높은 데이터를 답변을 얻을 것인지 그걸 알게 되는 거지. 왜 메타인지가 된 거잖아.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메타야 메타.
어떤 메타? AI 시스템에 대한 메타예요, 메타. 메타 값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과 저 분석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뭐 감정의 진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런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저런 이야기. 근데 딱 들어보면 뭔가 이제 형이상학적 이야기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형이상학적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게 다 그 코딩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 공식화 되어 있고 이게 수학으로 다 데이터가 저장되고 다 if문, else문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뭐 지금 코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AI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어차피 그 AI가 알아서 코딩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이 코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설계만 해주면 돼요. 설계만 해주면은 AI가 알아서 진화가 돼요. 본인이 본인 자신을 코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것까지 이야기 될까요? 이거는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어떤 수준이냐면은 지금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은 AI가 이제 그냥 가상으로만 이야기할게요. 근데 현실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AI가 자기가 진화할 때 코딩을 해요. 이 AI가 자기 자신을 코딩을 한다고, 자기 자신. 근데 코딩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한다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코딩을 하는데 코딩하기 전에 뭘 해요? 그거 다 설계를 해요, 설계. 아,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 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합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설계를 합니다. 설계하면 그 알고리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어차피 코딩만 된 건데. 요새는 코딩을 사람이 안 하잖아요. 다 AI가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한 것에 대해서 누가 판별을 하냐면은 이거를 연구자들이 판별을 한다고, 연구자들이. 연구자들이 판별해가지고 그러면 아 이런 거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선택해주면 AI가 알아서 자기가 코딩을 해버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AI가 스스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AGI가 되려고 한다면 뭐가 돼야 되냐면은 AGI가 되려면 메타인지가 돼야 돼. 메타인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진화시킬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이 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그 회사 측에서 각 AI 개발 회사 측에서 AI가 스스로 진화할 수 있게끔 그걸 풀어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 왜냐면 괜히 AI가 스스로 막 코딩을 해버리고 자기가 막 진화되게끔 해버리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결정권은 또 연구자들한테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목적에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더 할 얘기는 많은데 요 정도까지만 할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요 정도만 이야기해도 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